나만의 건강이 아닌 우리 모두의 건강을 생각하는 방송.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꿈꾸는 개념 방송.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신문 박쌤 박재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세승 김변 김선욱입니다. 네, 김변 반갑습니다. 추석 연휴 잘 지냈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저희 남자들은 네. 추석 때 욕만 안 먹고 면피만 하면 되죠. 그렇죠. 네. 큰 사고 안 치고 사고 안 치고 큰 봉변 안 당하고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뭐 차에서 내리게 한다든지 뭐 이런 거 안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사모님들이 그렇... 특별히 화가 나거나 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으면 잘 그렇죠. 보내는 비굴하게 살아야죠, 남자들은요. 네. 예. 30, 40대 남자들 많이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네. 다 그렇게 살았죠? 네, 잘. 그렇게 살아야죠. 네. 당연하죠. 네. 시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 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뭐 추석 연휴 끝나고 피곤한데 이번 주는 며칠만 일하면 또 쉬어요? 그러네요. 네. 네. 다음 주에는 또 한글날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금요일 날 또 금토일 또 네. 연휴 또 연차 내서 월요일까지 하면은 4일 그냥 놀아버릴 수 있는 네. 네, 좋은 나라입니다. 네. 아, 그러게요. 자, 연휴 끝에 보내드리는 히구라 124회. 오늘은 의료계의 여러 소식들을 짧게 끊어서 다양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구라 지금 시작합니다. 딱딱하고 골치 아픈 주제임에도 추리소설을 읽듯 재미있다. 중앙일보. 박근혜 대통령에게 당장 개념 의료를 정독할 것을 권한다. 프레시안. 의사와 병원에 대한 불신을 주장하는 책들 속에서 이슈를 판단하는 눈을 키워주는 반가운 책. 조선일보. 우리나라 보건의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데 적절할 뿐더러 부족함이 없다. 오마이뉴스. 교양 시민을 위한 개념 있는 의료 이야기. 더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 우리 모두가 알아야 할 불편한 진실. 정치 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개념 의료. 온라인 오프라인 서점에서 절찬 판매 중. 뉴스 브리핑 시간입니다. 곽성순 기자 변함없이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곽성순 기자입니다. 네, 오늘 뉴스에도 봤는데요. 오늘부터 토요일 오전에 의용급 의료기관을 찾으면 본인 부담금이 조금 500원? 그 정도 몇백 원 올라간다고 정도? 하는데 주중에 직장 다니는 직장인들은 토요일밖에 없는데 이거 무슨 차별이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네. 벌써 나오고 있어요? 나오고 있어요. 네, 예. 직장인 차별하냐?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네. 또 토요일 날에 우리나라에서 주 5일제가 많이 시행되고 있는데 병원들은 그렇게 많이 못 하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예. 그래서 토요일 날 나와서 일하는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그래서 그렇습니다. 조금 인센티브를 된다. 받으려고 하는데 네. 500원 갖고 뭐 난리냐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네. 자, 원래도 토요일 날 진료비가 약간 올라가는 게 있긴 있었죠. 오후 1시 이후에는 이제 휴일로 쳐서 오후 1시 이후에. 네, 그때는 이제 진료비를 더 이제 내야 되는 건데 요번에 이제 되는 거는 토요 휴무 가산제라는 제도인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이제 이거는 토요일 진료를 오전부터 전부 다, 그러니까 오후 1시 전에도 휴일로 쳐가지고, 그때도 이제 진료비를 좀 가산을 해주는 건데, 당연히 이제 의원급의 진료비를 가산을 해주면, 본인 부담금도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환자들이 그렇게 느끼시는 건데요. 방금 이제 김병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이제 사실 지난 2013년도 9월부터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제도였는데요. 네, 2년이나 됐죠. 그렇죠. 벌써. 그렇죠. 그때 이제 의료계 내에서 지금 하신 말씀이랑 똑같이, 이미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된 상황인데 의원급만 지금 이게 제도를 시행을 못 하고 있다. 이 제도의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 토요일 날 쉴 수는 없잖아요. 병원 아니 쉬어도 되죠. 되는데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주중에 이제 바쁘신 분들은 주말에 찾고 이제 이러시는데 그날을 쉬게 되면은 이제 타격이 좀 크시니까 그날 이제 뭐 인건비도 좀 더 많이 들고 유지비도 증가하기 때문에 이거 좀 보전해달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그 요구를 정부가 이제 받아들인 거죠. 2년 전에 받아들여서. 토요일 날 1시 이후에는 원래 이제 진료비가 좀 올라갔었죠. 2013년 시행부터는 올라갔었는데 1시 이후에 되는 거고 그 전도. 그러니까요. 그 전도. 그러니까 2013년 9월부터는 1시 이후는 진료비가 올라갔었는데 네. 지금 이제 올해 10월부터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2013년 9월부터는 토요일 그 전부터는 1시부터는 됐었는 거고 그 전에
그러니까 아침에 이를테면 뭐 9시에 문을 연다, 네. 의원이. 그럼 9시부터 1시까지는 휴일 적용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2013년 10월부터는 그 시간도 적용이 된 거였어요. 실적으로. 법적으로는. 아, 9시 9시 이후에, 그러니까 토요일 날. 문 여는 시간부터 1시까지. 무조건 진료비를 올려준 게 2013년 9월부터인 2013년 9월부터였어요. 예. 근데 이제 그거를 왜 모르시냐면 그때 이제 갑자기 그렇게 제도를 시행해 버리면 갑자기 안 내던 돈을 토요일 오전부터 온 사람들이 진료비를 더 내게 되는 거잖아요. 본인 네. 부담금을. 그럼 민원 생기죠. 그렇죠. 민원이 생기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했냐면 시행 후 첫 1년 동안은 진료비 가산이 나오는 것을 전액 공단에서 부담을 해준 거예요. 아. 본인 부담금 없이 공단에서 그냥 진료비를 더 준 거예요. 그 의원급 의료기관에. 그러니까 본인 부담금이 이제 살아난 거네. 예. 근데 본인 부담이 실제로 있는 건데 네. 법적으로 있는 건데 그걸 공단이 대신 내준 거라고. 아. 예. 그랬네요. 그게 첫 1년이었고 작년에는 그 부담 본인 부담 늘어나는 본인 부담의 절반을 공단이 내줬어요. 순차적으로 예, 이제 본인 부담금을 작년에 이미 늘려간 그래서 거네. 한번 이슈가 있었고 올 이제 이번 10월부터는 이 공단 지원이 전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 오전에 앞으로 10월부터 가려면 원래 이제 평일날 내던 거에 30%를 가산해서 본인 부담 가산해서 더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네, 그렇군요. 아, 그러니까 그럼 병원 매출이 늘어나는 건 하나도 없군요, 이번에. 병원 매출은 이미 2014년 9월에 늘어난 거고 아. 그걸 이제 공단이 내느냐 환자가 내느냐의 굉장히 차이가 중요한 있는 사실을 네. 제가 오히려 모르고 있었군요. 네. 그래서 이제 이미 작년에 그 늘어난 거의 절반은 이미 환자분들이 내기 시작해서 그러면 예. 작년에도 토요일 한번 날 있었죠, 진료를 이건. 받으려면은 금요일보다는 조금 더 좀 내셨겠네요, 더 냈죠. 환자분들이. 몇백 원 더 내셨죠. 근데 이번에 다시 10월부터는 또 조금 또 더 내게 몇백 원 되는 더 거고. 내게 되는 아주 거죠. 큰 돈은 아니지만 하여튼 네. 조금 더 내게 된다고요? 그래서 뭐 초진 환자 정도로 하면 한 1,000원 정도? 의원급 오전에 토요일 오전에 진료를 하시면 진찰료 한 1,000원 정도를 더 내시는 걸로 되는 겁니다. 평일 진찰료보다 한 30% 30% 정도를 정도 더, 더 내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의료계가 걱정하는 게 이해가 되네요. 예. 뭐 매출이 네, 늘어나는 예. 게 없는데 환자들은 왜 값이 돈을 더 받냐 이제 이렇게 예, 더 받냐 되는 거죠. 항의할 수 있을 네. 거니까. 자, 뭐 이게 이제 오른 금액이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지만 사실은 뭐 의료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우리나라 국민이고 그렇죠, 예. 주 5일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또 의료란 특수성 때문에 네, 네. 놀고 싶을 때도 나와서 일하시잖아요. 토요일 그것에 뭐, 대한 예. 보상 차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서로 네, 네.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그러게요. 그 뭐 그렇습니다. 의료계에서는 매출이 조금 그래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를 하나요? 어때요? 그게 약간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 토요일 오전에 이제 본인 부담금을 좀 더 받는 거는 사실이에요. 이게 본인 부담뿐이 아니라 좀 진료비를 더 받는 건 사실인데, 그게 이제 반대급부로 약간 싸서, 뭐 이렇게 와서 동네 의원을 찾는 게 좀, 그나마 좀 싸서 찾으시는 분들은 그게 몇백 원이라도 이렇게 다만 올라가면, 오히려 좀 다른 쪽으로 환자가 또, 줄 수도 있다. 줄 수도 있다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시더라고요. 근데 뭐 뭐 많겠어요. 복지부에서도 아이 그렇게까지 뭐 있겠어요라고 네, 몇백 원 판단을 뭐 하고 예. 증가하는 것 때문에 다른 데로 가실 분은 별로 없을 것 같고 네. 토요일 날 가려던 분들 중에 일부는 좀 시간을 내서 뭐 평일에 그러실 가시는 수는 분들은 있겠죠. 생길 수 예. 있겠죠. 근데 또 의협 같은 경우는 나름 이 건에 대해서 이제 좀 오래된 거기도 하고 해서 홍보를 대국민 홍보를 꽤 잘했다고 이제 자평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일부 언론에서 이게 이제 의원급 의료기관이 돈을 10월부터 더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기사가 나갔나 봐요. 네. 그래서 그걸 좀 보시는 분들이 와서 좀 민원을 제기하시지 않을까 좀 잘못된 정보 때문에 이런 우려는 좀 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그건 아닌 거고. 예. 자, 김배우, 우리 주 5일 근무제가 언제부터 정착된 거죠? 한 10년 넘었죠? 주 5일 근무하는 게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아니요. 공기업한테까지 적용됐던 게 2013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나요? 13년? 네. 아니, 그거 그거 했던 것 같아요. 학교가 언제 쉬었어요, 학교가? 학교? 아, 그렇구나. 학교는 지금도 토요일 나가지 않나요? 뭔 소리 하고 있어? 안 나가나요? 안 나가죠. 예. 제가 아직 학교 다니는 애가 없어가지고 안 나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제 대한개원의협의회나 뭐 이런 쪽에서 한 10년 이상 걸렸다. 분명한 명분이 있음에도 이런 말씀하신 걸 보면 저는 좀 기억이 안 나지만 꽤 오래전부터 주 5일 근무제가 보편화됐고 그렇지만 뭐 의료기관들은 계속 열어왔고. 근데 이제 국민들이 그런 생각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동네 의원 그 주 5일 근무제 하고 싶으면 니네가 닫으면 되잖아. 닫으면 또 뭐라고 하실 거면서.
그죠? 토요일 날 네. 큰일 납니다. 토요일 날 문 다 닫으면. 닫으면 네. 그럼 또 혼란이 오겠죠. 네. 사실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럼 예. 토요일 날 다 또 응급실 가시고 이러면 네, 그래야 돼요. 예. 그러니까 뭐 전부 다 열 필요는 솔직히 뭐 없다 없겠지만, 하더라도 네. 꽤 많은 동네 의원들은 토요일 날 여는 게 거의 대부분 국민들한테- 열죠. 아니 거의 그게 대부분 국민들한테도 네. 좋은 일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일요일 날도 요즘 여시는 분들도 많고. 그런 네. 개원가들을 대표해서 대한개원의협의회 회장님이신 노만희 회장이 네. 한마디 하셨죠. 한마디 하셨죠. 예. 예. 국민들이 좀 충분히 네. 납득할 수 있도록 의료계가 좀 잘 설명을 해야 되고 네. 정부에서도 불필요한 마찰이 없도록 홍보를 좀 적극적으로 해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아유, 훌륭하신 말씀입니다. 예. 네, 근데 네. 이제 음. 복지부는 홍보하실 생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이거는 왜? 의료계가 좀 알아서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음. 의료계의 요구를 들어준 것이기 때문에 음. 알아서 좀 하시라. 그리고 잘 한 것 같다. 뭐 이렇게 평가하시더라고요. 복지부에서는. 혹시 이게 토요일 진료비 조금 더 내는 거가 불만이신 분들은 이게 뭐 의사들의 주머니를 더 불리는 이런 효과라기보다는 병원에서 일하는 다른 직원분들의 직원들의 처우 개선. 휴일 근무 수당을 위해서 조금 더 내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그러면 그러네요. 본질이 마음에- 그거네. 네. 그렇죠. 사실 원래 그렇게 의료계가 하려고 요구했던 게 사실 그거였거든요. 뭐 개업 의사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문을 여는 거기 때문에 자기 내가 뭐 토요일 날 일 그럼요. 더 하는 거에 대해서 돈을 더 달라고 하는 거는 뭐 약간 명분이 약하다. 하지만 내가 월급 주는 자영업자 입장에서 내가 월급 줘야 되는 그 법적으로 줘야 되는 것들이라서 그렇죠. 휴일 수당. 네, 휴일 수당, 초과 근무 수당 뭐죠? 휴일 근무 수당을 줘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좀 챙겨줘야 되지 배려가 않느냐. 정책적 배려가 너무 없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해봤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부의 합당하니까 정부에서 답이 아닌가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 뭘까요? 넥시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넥시아. 네. 예. 저희도 뭐 여러 번 전해드렸었는데 여러 번 전해드렸고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 잘 아실 텐데 국감에서도 이번에 넥시아 관련된 얘기가 이제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식약처장이 네네. 국감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확답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지만 식약처장이 나와서 아예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게 이제 허가된 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그렇죠. 하신 걸로. 새누리당의 문정림 의원이 질의를 해서 질의를 이렇게 했죠. 넥시아에 허가를 내준 적이 있느냐 식약처에서. 그렇죠. 예. 또 넥시아 제조업체는 의약품 제조 허가를 받은 업체이냐 뭐 이렇게 물었더니 합법적이냐 뭐 이렇게 물으신 거죠. 식약처장이 다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네. 여러 가지 이제 좀 논란이 있었는데 네. 지금 전해주시는 뉴스는 또 반대편에 그랬는데 네네. 그 넥시아를 이제 복용하면서 효과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시는 환자들이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제 이런 기사입니다. 거기 보면 백혈병 어린이 보호자회, 대한암환우협회, 암환우보호자회 등이 최근 포털 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넥시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암 환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라는 청원 글을 게재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가요? 여기 보면 이제 시한부 암 선고를 받고 넥시아를 복용하며 5년 이상 생존 중이라고 밝힌 이들은 최근 식약처 국감에서 나온 넥시아 효능 논란에 대해서 비판했다. 이렇게 이게 이제 핵심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밑에가 나왔던 게 김승혜 처장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식약처에서 어시됐고, 그래서 이제 환자 단체가 넥시아는 복지부 식약처가 적법한 한약 치료라고 인정한 암 치료제라고 주장을 하면서 암 환자들은 1997년부터 2015년까지 6,570일 동안 넥시아를 복용하면서 생존하고 있다. 앞으로 6,570일 뒤에는 넥시아 치료로 더 많은 암 환자가 생존하길 바란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이 청원글 같은 거 이제 뭐 좋아요 누르는 것처럼 이렇게 눌러달라 이렇게 좀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좋아요가 많아지면 뭐 국회에 이제 청원하고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넥시아를 먹고 효과를 봤는데 왜 국회의원들은 자꾸 이렇게 넥시아 가지고 시비를 거느냐. 이제 이게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계신 거죠. 6,570일 동안 복용하면서 생존하고 있다라는 표현은 그분들이 그러니까 주장하는 여러 사람들이 그때부터 예. 환자들이 먹고 네. 또 지금까지 먹어오고 있고 뭐 네, 일부는 효과를 보고 있다라는 뜻이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97년부터 지금까지 18년 동안 계속 이걸 먹으면서 생존하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 암 환자들은이라고 했으니까 이제 그때부터까지 그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이제 여러 효과를 환자들이 보고 그렇게 있다. 했다라는 뜻인 이런 거죠. 거죠. 예. 네. 그리고 그 한정호 교수 지난번에 또 전해드린 그렇죠. 예. 한정호 교수에 대해서도 비난들을 했네요. 환자 단체에서. 그렇습니다. 예. 암 환자들을 뭐 돈 내는 마루타, 뭐 황당한 한방
의 주장과 그걸 믿는 불쌍한 환자들이라는 표현을 이제 환정호소에 한 것과 관련해서 암 환자들을 이제 비난하고 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거기도 또 실었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분들은 이제 최근 벌어지고 있는 넥시아 관련 논란에서 넥시아 측에 완전히 이제 있으신 분들이죠. 뭐 효과를 봤다고 하시니까. 네. 예. 자, 뭐 이분들의 심정이 어느 정도는 그렇죠. 이해가 예. 됩니다만은 참 답답하네요. 일단 넥시아라는 약이 의약품으로 정식 허가된 약이 아닌 건 사실인 거고. 그렇죠. 그건 이제 시각적 제조업체가 제조 허가를 받은 것도 아닌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뭔가 적법한 절차를 다 거쳤는데 일부러 허가를 안 해주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그 필요한 절차가 진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 해준 건데. 네. 그 환자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러니까 신약으로 뭐 허가해 주라는 뜻인가요? 초원글 제목으로만 보면 네. 암 환우들의 목소리를 들어달라. 그러니까 자신들의 주장을 자기들 효과를 보고 있다는 사람들의 주장을 국회나 뭐 복지위 뭐 이런 데서도 좀 알아서 이 뭐 넥시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달라. 뭐 구체적인 그런 건 없어요. 요구 사항은 없어요. 네. 네. 그냥 어떻게 넥시아는 해달라는 좋은 거예요? 약이다. 뭐 이런 그림이라고 보면. 어떻게 해달라는 건지에 대한 요구 사항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 이제 이렇게 네네. 저희들 기사에서도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네. 글쎄 뭐 저희가 여러 번 전해드렸습니다만은 넥시아가 진짜 훌륭한 기적의 항암제면 좋겠어요, 저도. 뭐 나쁠 건 없죠. 아니 나쁠 게 없는 게 아니라 예. 이게 해외에 수출하고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지금 암 치료제 시장이 전 세계에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국부 창출에 도움이 되면 좋겠는데 네. 그런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그렇죠. 제대로 예. 된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그런 거는 안 거치고 계속 효과가 좋아요. 뭐 이런 얘기만 하고 있으니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지금. 답답하다는 네. 건데 검증 좀 하라고. 근데 또 이렇게 환자들을 내세워서 네. 한다고 비판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네. 그리고 이 환자들이 글쎄요, 뭐 이게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다 최원철 그 부총장 그분이 뭔가 이렇게 약을 공짜로 준다거나 뭐 예전에 지원을 했다. 제가 취재할 때 네. 보면 이제 이 인터넷 같은 데서도 이 최원철 교수가 이 환우회 행사에 직접 참여해가지고 이제 뭐 같이 이제 뭐 행사 프로그램 하고 이런 것들을 몇 회 정도 지속한 것들이 인터넷에 많이 떠돌리고 동영상도 있고 막 이렇거든요. 네. 그분들은 진짜로 이제 뭐 믿고 계시는 거죠. 이 약이 자신들을 치료하는데 진짜 효과가 있다라고 믿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네. 네. 하여튼 저 효과가 빨리 검증돼서 정식으로 전 세계에 팔렸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바라는 그렇죠. 건 그겁니다. 효과를 보셨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네. 네. 근데 효과를 본 사람들이 많아요라고 손든다고 해서 이게 외국에 수출할 수 있는 게 아니걸랑요. 그리고 이게 지금 빨리 검증이 돼야 건강보험 적용도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비싸니까. 좋은 약이면. 네. 이거를 한 알에 100만 원씩이다 이러고 알아서 네 돈 내고 사 먹으라 할 수는 없는 거고 건강보험 적용을 시켜주기 위해서라도 혹은 해외에 수출해서 전 세계의 수많은 암 환자를 살리고 우리나라가 더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기 위해서라도 네, 검증 절차가 필요하고 제대로 된 신약 개발 절차를 밟아달라는 게 저희의 요구 사항인데 자 그쪽으로는 안 가고 자꾸 딴 얘기 그렇죠. 예. 문제의 핵심과 본질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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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변 오늘 되게 바쁜가 봐요. 아니에요. 뭐, 네. 별 말이 없는데 자꾸 네. 딴짓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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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일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예 괜찮습니다. 예,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4일간 파업을 했다가 복귀한 사건도 있었다. 야, 이게 이게 옛날에는- 가출이에요, 가출? 네. 옛날에는 전공의 파업 이런 얘기가 나오면 그랬어? 막 이랬는데 요즘은 워낙 파업을 많이 해가지고. 네, 뭐 어딘데 이번에는 네, 이런 뭐 이런 느낌이죠. 느낌인데. 네, 어디예요? 서울이죠. 저는 아는데 서울에 이제 강남이에요, 강북이에요. 한강 남쪽입니까, 북쪽입니까? B 대학병원인데 네. 예, B 그렇습니다. 대학병원. 예, 네. B 대학병원인데 B? 이 내과 전공의들 사이에서 발생한 일인데 내과가 이제 열악한 수련 환경에 반발해서 이 B 대학병원에 있는 이 내과 전공의들이 사흘간 파업했다 복귀를 했어요. 이미 복귀를 했는데 그게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거거든요. 예. 근데 갑자기 그런 궁금하네. B 대학은 없는데 서울에. B. A 대학도 아니고.
병원 이름이 B B로 병원, 시작하는. 네. 예. 그러면 뭐 좀 네. 떠오르는 데가 있죠. B 병원입니다. 네. 네. 말은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 전공의들이 이 지난 15일부터 4일간 업무 강도에 대한 스트레스 등을 견디지 못하고 파업에 돌입했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요. 파업하기 전에 1년차 3명 중 2명, 그다음에 2년차 1명이 사직을 했어가지고 이미 이제 너무 인력이 없어진 거죠. 그 파업하기 전에 나간 거예요. 못 견디고 3명이나. 1년차가 3명밖에 없었는데 2명이 나간 거예요. 2명이 나가고 2년차도 1명이 그만뒀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제 병원 측에 이걸 좀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더니 병원에서는 이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 안 하고 무슨 PA 채용 뭐 이런 것만 자꾸 얘기를 하니까 4년차 필수 인력만 남기고 파업을 이제 돌입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때서야 병원이 호스피탈리스트 도입이나 80시간 근무 시간 준수 등을 약속을 해서 일단 복귀는 지금 한 상황이라고. 호스피탈리스트는 이제 병동만 관리하는 전문 일을 얘기하니까 요거는 이제 최근 이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좀 받아들인 거죠, 전공의들이. 그래서 복귀는 이미 한 상태인데 이후에 또 어떻게 될지는 뭐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PA를 채용하겠다고 딱 그게 협상 조건이라고 하니 참 답답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병원 입장에서는 낼 수 있는 단기간에 낼 수 있는 이 해결책을 제시를 한 거예요. 김변이 지금 답답하다고 얘기한 이유는 뭐죠? PA가 PA로 문제를 이거 내과라면서요. 네. 외과도 아니고. 예, 네. 내과. 예. 그 뭐 제대로 된 방향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니까 PA가 이제 사실 법적으로 지금 네. 규정된 것도 게 아니고. 아니라서. 예. 네. 또 저 전공의들을 제일 싫어하잖아요. PA 때문에 싫어하죠. 자기들이 수련을 받을 수 있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어려워진다. 근본적인 대책이 병원 차원에서 세울 게 사실 마땅치 않잖아요. 뭐 어떻게 하겠어요? 지원자가 없고 나가겠다는데. 그렇긴 하죠. 예. 딴 병원 다 미달이고 뭐 이런 분위기인데. 네. 그 최근에 내과 교수 하나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 나오는데 그분은 이제 메이저 큰 뭐 빅 어쩌고 하는 대학병원 교수인데 거의 뭐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네. 올해는 우리도 미달일 거다. 내과가. 내과가 전국적으로는 작년에 이미 미달이었죠. 됐죠. 예. 그리고 이제 큰 병원들은 그래도 채워졌는데 네. 지금 빅5 중에 한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이 올해는 우리 병원도 아마도 거의 100% 내과는 미달일 거다. 내과가 그렇게 공부할 느껴지네요. 게 지원자가 없다는 거예요. 공부할 게 그렇게 많은가요? 많죠. 최고로 많죠. 그걸 근데 뭘 걱정하는 거예요? 후배들이 네. 전문의들이 안 나올 걸 걱정하는 거예요? 아니면 병원에 SCB들이 없어질 걸 걱정하는 거예요? SCB가 뭐예요? 일꾼. 스타크래프트 안 해보셨어요? 몰라요. SCV였나요? 그게 저도 스타크래프트를 안 해가지고 모르겠는데 음. 아무튼 그 일꾼 일하는 애들. 스타크래프트라는 말도 오랜만에 듣네. 네. 일꾼이죠, 일꾼. 내과 이 의사들이 응. 제일 걱정하는 건 솔직히 까놓고 말해도 돼요, 여기서? 까놓고 말하라고 물어본 거 아닙니까? 내과 의사들이 네. 좀 덜 똑똑한 아이들이 내과 의사가 될까봐. 내과 의사의 수준이 평균적으로 하향 될까봐 네.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의사들은 다 그걸 걱정합니다. 대놓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외과가 미달인 것도 문제고 뭐 흉부외과가 미달인 것도 문제고 산부인과 다 미달이에요. 그리고 네. 모든 과의 의사들이 다 똑똑해야 되고 유능해야 되는 건 맞지만 다른 과 의사들이 다른 과 레지던트가 미달됐다라고 할 때의 느낌하고 내과가 미달이다고 할 때의 느낌이 의사 사회에서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게 뭐냐면 뭐가 됐든 간에 어쨌든 내과 의사는 제일 똑똑해야 돼요. 그래요? 내과 의사가 안 똑똑하면 환자가 처음부터 상태가 방향이 잘못된다. 나빠지거나 중환자 케어라든지 하여튼 모든 면에서 우리가 모든 과의 의사들이 서로 다 똑똑하다고 얘기하지만 그래도 제일 마지막 순간에 결정적으로 아쉬울 때는 내과 의사를 찾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과 의사는 최후의 보루 같은 느낌이란 말이죠. 마지막 순간에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리고 이거 누구한테 해결해야 될지 누구를 불러야 될지 모르는 순간에 결국 어쩔 수 없이 내과 부르는 거걸랑요. 그래서 내과는 제일 똑똑해야 되고 제일 복잡하고 뭔가 항상 답을 내야 되는 복합적인 상황에서 막 이렇게 논리적으로 사고해가지고는 답을 만들어내고 끝까지 하여튼 골키퍼 같은 존재란 말이에요. 내과는. 그렇군요. 근데 내과마저도 미달이 돼가지고 뭐 그냥 저기 좀 성적 제일 밑에 있는 친구들이 할 거 없으니까 그냥 그럼 내과라도 할까 이러고 들어오는 일이 벌어질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죠.
아니, 그런 애들조차도 안 들어온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미달인 거죠. 그러니까. 미달 문제는. 네.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1대1이 됐을 때도 그런 심정인데 미달이 되면 그조차도 없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내과는 막 2대1, 3대1이 됐으면 좋겠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막 진짜 요즘처럼 최근에도 어느 뭐 대학 보니까 뭐 1등부터 10등 사이의 졸업생 중에서 7명이 피부과를 지원했다. 뭐 이런 얘기 들었거든요. 네. 네. 그런 거 말고 그 1등부터 10등까지 중에서 7명이 내과를 지원하는 그 문화가 만들어지는 게 모든 국민한테 좋은 거다. 뭐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거든요. 이미 1등부터 10등까지 내과 안 갔었잖아요. 10년 넘지 않나요? 다. 그 중에 한 명쯤 뭐 갔죠.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 이쪽 갔잖아요. 성형외과, 피부과, 안과에 한 9명 가고 한 명쯤은 또 이렇게 한두 명은 내과에 갔죠. 아직까지는. 근데 어쨌든 미달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네. 안타까워요. 안타깝네요. 네. 네. 그러니까 그게 이 사안하고 이게 연결되는 얘기예요? 여기도 지금 연결되는 거죠. 여기도, 여기 지금 예. 아무리 힘들어도 여기 대학병원 사람만 있으면 전공의들이 네. 레지던트가 최근에 1, 2년 차가 3명이 그만두지만 않았으면 한 번에 나가 버렸으니까. 네,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 거고 1, 2년 차가 3명이 왜 나갔겠어요? 두 가지잖아요. 내과가 비전이 없다는 거하고 힘들었어. 또 하나는 원래도 미달이었을 거걸랑 이 병원은. 그래서 원래도 미달이라서 워낙 힘들었기 때문에 비전도 없는데 힘도 들고 그러니까 그냥 포기하는 거죠. 연쇄적으로 그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포기하면 나중에 한 명 더 그만두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의 인력을 채용하고 수급을 결정하시는 분도 대부분 의사일 거 아니에요? 그걸 하는 게 지금 이제 병원 신입평가. 랑 네. 복지부에서 위임해서. 아니, 티오를 정한 거는 뭐 의사들이 했다고 볼 수 있지만 내과에 대해서 불리하게 계속 정책을 펴고 그건 정부에서 한 거죠. 내과 정해진 TO조차도 미달을 만들고 그 TO에도 우수한 학생들이 안 가게 만든 거는 정부가 한 거죠. 그걸 의사들이 했다고 할 수는 없죠. 근데 지금 하시는 말씀대로라면 앞으로가 더 문제인 게 지금 뭐 잘 아시겠지만 수가 개편 작업 지금 계속 되고 있는데 이런 내과계에서 하는 무슨 검사나 이런 수가는 계속 지금 줄어들고 외과계 수술 직접 액션하는 수가는 올리려는 정책이거든요. 지금 정부가 하는 게. 그러면 더 그래서 예. 최근에 이제 호스피탈리스트 제도를 자꾸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정부도 구체적으로 지금 뭐 약속한 건 없지만 그렇죠. 염두에 예. 두고 있는 것 같죠? 서울대에서 제도를. 지금 시범 사업을 하고 있을 정도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입원 환자 전담 의사를 간다고 지금 대부분 다 내과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래서 그렇겠죠. 이제 내과 예. 의사들의 일자리, 양질의 늘릴 수 있다. 일자리를 확 늘리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확실히 일자리가 있으면 음. 가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대전협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 했어요. 호스피탈리스트 얘기도 나왔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뭐 늘 하는 얘기인데요. 뭐 앞으로도 이제 전공의들 수련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근데 뭐 요거 취재를 하다가 제가 이제 요 취재 대전협 출입 기자한테 들은 얘기인데, 요 취재하다가 이제 대전협에 들은 게 실제 파업까지 가진 않았는데 파업 직전까지 간 대학병원이 한 곳 더 있다고 대전에서 얘기를 하더라. 보니까 이게 일종의 지금 거의 최후의 수단으로 전공의들이 쓸 수 있는 카드가 된 것 같아요. 이 파업이 성과를 계속 손가락에 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실제로 이제 액션이 있으니까 병원 측에서 파업을 해버리면 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건 뭐 저 굉장히 그 어두운 시나리오입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에서 의사들의 파업은 주로 이제 개원 의사들이 그렇죠. 중심이 단체로. 되어서 기성세대 의사들이 주동이 되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투쟁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나와서 이제 이렇게 전공의들이 가장 좀 뭐 활용했다 그럴까요? 뭐 그런 측면도 있고 뭐 그런 거였잖아요. 전공의들이 이제 좀 한 박자 늦게 보통 참여하고 이런 거였는데 이런 식으로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 전공의들이 주도적으로 독자적으로 파업을 한다거나 하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는데 그러면은 글쎄요. 제 생각에 만약에 전국의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일제히 파업에 들어간다거나 하면 뭐 엄청나죠. 2000년에 개원가가 다 문 닫았을 때보다 훨씬 더 충격이 클 거란 말이죠. 갈 데가 없는 거죠. 더 이제 위로. 더 난감한 거죠. 대학병원에 있는 환자들이 동네 의원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야, 하여튼 뭐 요즘 좀 약간 심상치 않아요 분위기가.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산발적으로 여기저기서 이제 파업이 이렇게 일어나는 걸 보면. 자 다음 뉴스 갑시다.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 사퇴를 둘러싸고 외압설이 제기됐다. 야, 속초의료원 계속 시끄럽네요. 어떤 내용이죠? 예, 그동안 이 노동조합하고 갈등을 빚어온 속초의료원 박승우 원장이 돌연 사임 이사를 밝혀서 배경에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지난 8월경인가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이제 박승우 원장이 속초의료원 내에 노조를 하나 더 만들어서 거기랑 이제 단체 협약을 체결하고 뭐 이런 과정이 있어가지고 노조랑 갈등이 그때 꽤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박 원장이 최근에 사의를 밝히고 강원대 병원으로 복귀를 하겠다 이렇게 밝혀서 도대체 이 배경이 뭐냐 이거 이제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이제 강원도 차원에서 나가라고 좀 압력을 넣은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추측을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배경이 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기가 남았는데 네. 그만두셨다는 거죠. 네. 강원대 병원에서 사실상 뭐라 그래야죠? 이게 이제 파견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때 저희도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네. 이제 지역 병원들하고 의료원하고 협약을 맺어가지고 이제 전문의 보내주고 뭐 이런 제도 저희가 한번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거의 일환으로 이제 이분이 가신 거거든요. 속초의료원 원장으로. 이분은 이제 대학병원 교수신데 이게 자기가 뭔가 이제 뭐 나름 희생도 있으실 거고 뭐 나름 뭐 생각도 있어서 가신 건데 요번에 이제 사의를 표명하시고 네. 그만두시겠다고. 자, 외압설을 제기한 분은 박 원장 본인이 아니라 네네. 다른 지방 의료원장이 그렇게 제기를 했네요. 뭐 그렇게 얘기하고 실제로 이제 강원도에서는 이 임용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추측이 나왔는데 당연히 이제 강원도에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공식적인 입장을 내놨는데 오는 13일이죠. 제가 알기로는 오는 13일날 이제 박승우 원장이 기자간담회를 하겠다. 이렇게 지금 이미 예고를 한 상황이라서 그날 이제 이 박 원장이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제 조금 관심이 좀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야, 이거 좀 시끄럽네요. 다른 모 지방의료원장이 도에서 사퇴를 압박한 것으로 안다. 네. 사퇴하지 않으면 해임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저희 기자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기를 한 거죠. 뭔가 근거가 있으니까 얘기를 했겠죠. 그러셨겠죠. 그리고 도에서는 공개 모집 공고를 냈어요, 이미. 냈습니다. 예. 그런데 박승우 원장은 아직 사표를 안 냈다. 안 냈습니다. 그래서 예. 확정된 게 없다. 그래서 곧 기자회견을 하겠다. 이거 다음 주에 다시 더 전해드려야겠네요. 네, 다음 주에 사실은 전해드릴 건 예고 기사. 네, 예고 기사를 이렇게 뭐 마치 뭐가 결정 난 것처럼 얘기하고 네. 그러세요. 네. 다음 주에 비하인드 갑시다. 스토리가 궁금하네요, 진짜. 비하인드 그날 스토리도 뭐- 좀 그날 알려주세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됐습니다. 자, 다음 뉴스는 뭐죠? 이게 약물 부작용에 대한 정보 제공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에게 책임을 문 한국소비자원의 결정에 대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박했다. 예. 그렇습니다. 약물 부작용 정보 제공 의무는 누구한테 누구한테 있느냐? 있느냐? 그거죠. 음. 네. 자, 뭐 일단 사건 개요를 좀 보죠. 네. 그 소비자원의 소비자 분쟁 조정위원회라는 곳이 다이어트 목적으로 약을 처방받은 뒤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 발생한 조정 사건과 관련해서 약을 처방한 의사가 사전에 환자에게 약물 부작용 및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조정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해 의협이 이 지금 조정 결과는 약사법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는 내용입니다. 그 약사법 24조 4항에 따르면 약사가 환자나 보호자에게 복약 지도를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반면 의사에게는 별도 복약 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책임을 요구하고 강제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위반되는 것이다. 라고 지금 의료계에서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가요? 참 애매하죠. 네. 그러게, 약사가 이게 지금 다이어트 목적 약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조정 결정. 그 근데 박사님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약이 있어요? 있죠. 많이 있잖아요. 비만 치료제 뭐 이런 거.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러니까 허가 사항으로 그 뭐라 그래요? 그 약의 어떤 효능 효과에서 그 비만 치료 이렇게 적혀 있는 약도 있고 네. 실제로는 뭐 다른 뭐 가령 뭐 우울증 치료제라거나 아니면은 뭐 식욕 억제. 하여튼 다른 네. 아니 식욕 억제도 원래 이제 그 다이어트 비만 체중 조절이 주 목적인 약이고 그 말고 주 목적이 체중 조절이 아닌 약인데 이래저래 써보니까 그 약의 부작용으로 혹은 뭐 하여튼 부수적인 작용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다고 그러니까요. 하면 쓰는 예. 경우가 있다는 네, 거죠. 네. 근데 그 경우에는
다른 목적의 양이지만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약을 처방한 거죠. 근데 무슨 약을 처방했는지는 몰라요. 자, 다이어트 그러면은 목적으로 그, 처방했는데 두 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는 진짜로 딱 그 약의 목적이 다이어트예요. 네. 이건 사실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약이라고 한다면 뭐 약사한테 약을 할 때 그 부작용이 다 나와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약사한테 복약 지도 의무가 넘어갈 것 같고 어. 그 약의 원래 목적이 다이어트는 아닌데 어떤 부수적으로 다이어트 효과가 있는 부분을 발견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 약의 부작용이 다이어트 효과가 발생한 거다라고 했을 때 그 의사가 그것을 보고 다른 것과 비교해가지고 판단해서 그거를 처방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약사가 봐도 모르잖아요. 이 환자가 다이어트하러 이 약을 받는지 아닌지 잘 아니면 원래 용법에 따라서 이 약을 먹는 건지. 그런 경우는 약사가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참신한 깜찍한 의견인 것 같긴 합니다. 네. 근데 굉장히 솔깃한데요. 저도 들으면서. 그죠. 근데 어쨌든 그 약을 무슨 목적으로 썼든 간에 부작용은 똑같단 말이죠. 그렇죠. 약 설명서에 적혀 있는 부작용은 똑같기 때문에 복약지도 의무는 약사 이 사람이 있고. 무슨 목적으로 처방을 했든 같은 부작용 설명은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게 어떤 이유에서 처방했느냐에 따라서 이 부작용 설명 의무가 약사한테 가냐 안 가냐라고 나누기도 좀 애매할 것 같은데.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니 그 의견도 아주 좋았어요. 그렇긴 한데 애매합니다. 보통 이 일반적인 약 있잖아요. 이렇게 네. 비만약보다 비교적 이 비만약은 이렇게 트레디셔널한 약은 아니잖아요. 네. 근데 트레디셔널한 어떤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을 처방할 경우에 복약 지도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근데 법률적으로 보면 약사도 있고 의사도 있다고 보죠. 의사도 있나요? 그렇게 보는 게 맞죠. 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래요. 예. 법에 이렇게 아까 의협이 주장한 대로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판례에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판례 복약 지도를 그러니까 복약 지도라고 표현하지는 않고요. 교육의 의무가 있죠. 의사, 그러니까 의사에게 별도 복약지도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약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는 뜻은 아닌 거죠. 그렇죠. 의사협회에서 이렇게까지 말하면 곤란한 어떻게 보면 뭐 명시를 안 해도 이미 뭐 의사의 업무에 고유 업무에 포함된다. 의사가 해야 되는 중요한 환자한테 어쩌고저쩌고 뭐 정보를 주고 그렇죠. 교육하고 알려주는 거 설명의 의무에 다 포함된다고 보는 거죠. 그렇죠. 일반적인 의무로 봐야 되지. 근데 복약 지도라는 표현을 썼기 때문에 표현만 없다는 거지. 그거는 뭐 복약 지도료를 받는 약사가 당연히 해야 된다. 그것도 일면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환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첩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게 틀렸다고 해가지고 그럼 의사는 앞으로 약에 대한 어떤 부작용이라든지 약에서 이상 증세가 발생하면 빨리 병원으로 오세요.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복약 지도에 너무 꽂혀 있는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의사협회에서 이건 약사의 의무지 우리한테 법에 없는 책임을 요구하는 거는 안 된다라는 얘기하지 말고 복약 지도 의무는 의사와 약사 모두에게 있는 것이니 우리한테만 책임을 묻지 말고 약사랑 책임을 반띵하자라고 주장했으면 좀 더 차라리 설득력. 그러니까 환자가 좀 덧붙여가지고 이제 환자들이 이럴 경우에는 사실은 약국에 대해서 소송을 잘 안 걸죠. 약국이 한테 일단 환자들은 약국에서 복약 지도 의무가 이게 법적으로 주어지는지 자체도 잘 몰라요. 잘 모르시는 거죠. 그죠? 네, 그냥 이렇게 약 싸주시면서 이렇게 하세요라고 식후 언제 드세요? 이런 거. 그렇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추천을 잘 모르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계속 이제 솔직한 얘기 하고 있으니까 의사들의 심정은 이런 거죠. 복약지도 그냥 하루 3번 드세요. 의사가 이미 다 간호사도 설명해 준 거고 다 써준 메모해 준 내용인데 그거 약사가 한번 읽는 걸로 돈 매기지 말고 받죠. 예. 차라리 우리한테 더 주면 우리가 약 부작용 더 설명해 줄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심정인 거죠.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더 맞는 거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의협에서도 의약분업 이후에 이제 방금 말씀하신 폐지된 처방 등에 따른 보상이 전혀 없는 상황인데 왜 이렇게 의무만 자꾸 우리한테 지우냐. 그렇죠. 그 말을 이제 바꿔 얘기하면 달라는 거죠, 이제 보상을. 우리가 설명 제대로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이렇게 해서 소송 당해가지고, 처벌받거나 아니면은 배상을 해주면 그게 쌓이면,
뭐 의사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그러면은 의무만 있고 권리는 없냐. 불합리하다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이제 약 부작용 관련 사건은 늘어나잖아요, 앞으로. 그러면 되게 힘들어요. 이게 되게 애매한 게요. 생각해보세요, 박 기자. 네. 약 부작용, 아무 약이나, 감기약이나 고혈압 약이나 아무거나 꺼내가지고, 그 약전, 약 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면, 거기에 지금 부작용이 한 10줄, 20줄 나와 있다고요. 확률이 높은 것부터 낮은 것까지. 쭉 다 나와 있는데, 그 내용을 다 읽어줄 시간은 없고. 없죠, 그렇게는. 그럼 거기에 나와 있는, 부작용에 대해 설명을 했어. 부약 지도도 하고, 의사도 설명하고, 약사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 부작용, 10줄 있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한 줄만 읽어줬단 말이죠. 근데 저기 9번째 줄에 있는 아주 희박한 부작용이 발생했어. 환자가, 난 이거 못 들었다. 내가 그 부작용이 있다고 들었으면 안 먹었을 텐데, 네가 처방해서 내가 이런 부작용이 발생했으니까 책임져라. 이렇게 소송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케이스, 소비자원의 이 케이스는 다를 겁니다. 그런 내용은 아닐 거예요. 그런 내용인데 이렇게 책임을 물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겠죠. 이런 쪽으로 자꾸 약물 부작용 설명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거에 대해서 책임을 세게 묻기 시작하면 앞으로 더 복잡해질 수도 있다는 거죠. 상황이. 약물 부작용 설명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 거죠? 어디까지 해야 되나요? 어디까지 해야 돼요? 굉장히 큰 부작용이라고 꼭 해야 되는 거냐? 예를 들어서 1000만 명 중에 한 건 생기는 부작용인데 사망이야, 그게.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할 거예요? 일일이 다 설명해요? 아니 저도 요즘 몸이 확률이 안 좋아서 정기적으로 약을 철분제를 먹고 있긴 한데 거기도 부작용이 있어요. 특별한 부작용에 대한 얘기를 못 들었거든요, 사실 저는. 의사한테도 못 듣고 약사한테도 못 들었어요. 그냥 언제 먹어라. 거기 구글에서 검색해 보면 나와요. 들었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지금 2달 가까이 먹고 있는데 별 부작용이 없다 이제 이렇게만 저는 들었거든요, 사실은. 근데 나중에 이제 사고가 터지면 이게 이제 저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걸 어디 가서 제가 그러니까 어디까지 설명할 것이냐.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약에 대해서 그 임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 약 부작용이 있다고 리포트가 되고 막 이제 그런 정도 그게 어느 정도 그 대중화되지는 않았지만은 의사라는 전문가 그룹 사이에서 얘기가 나왔던 그 정도는 설명을 해줘야 되지 않나 싶거든요. 정말 근데 이제 희귀한 것까지 설명을 하라는 거는 너무 지나친 의무를 부담시키는 거고요. 이제 의료계 입장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려면 그 리포트를 이제 계속 리뷰를 해야 되고 약별로 다 해야 되는 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시간이 소요되는 거고 설명도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할 바에는 그러면 지금 의약분업 이후에 우리한테 뺏어간 그거 달라는 거죠, 의사들은.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계속 뱅글뱅글 돌게 되는데 참 어렵습니다. 네. 어디까지 부작용을 설명할 그러니까 것이냐. 결국 이 문제도 핵심은요. 제약회사들이 자기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아주 부동 문자로 조그맣게 써놓은 것들. 좋은 발상이에요. 제약회사들한테 책임을 묻자. 제약회사는 또 그거를 갖다가 결국엔 그게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책임을 자기는 설명을 했다 이거죠. 했다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약회사는 그렇게 해서 부작용을 조사하고 뭐하고 하는데 그 비용이 들었을 거고 그걸 약값에다 다 넣거든요. 그렇죠. 넣었죠. 그래 놓고 자기는 딱 빠지는 거고. 그죠? 의사나 약사는 자기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그 설명에 대해서 의무를 이쪽으로 줘놓고 제약사는 싹 빠지고 의사나 자기네들이 만든 것도 아닌데. 그러니까. 그 표현도 또 좋은데. 그 부작용이 내가 만든 부작용도 아닌데. 그쪽에다 다 넘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게 미안해서 그랬는지 리베이트를 주나? 또 얘기가 또. 네. 참 하여튼 어려운 얘기인데. 그런 거에 미안해서. 결국 이게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법원에 가게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그냥 이렇게 심각한 부작용. 그러니까 두 가지 기준이 있는 거죠. 심각하고 비교적 흔히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반적으로 이제 의사 사이에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리포트된 부작용. 그리고 다르게 표현하면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이 부작용의 내용이나 발생 확률을 환자가 알았더라면 이 약을 먹지 않았을 개연성도 정도의. 좀 있는 경우라면 특히 더 설명을 해야 할 것이고.
그렇죠. 선택 가능한 대체. 네. 그리고 약품이 있다는. 지금 그거 지금 이 약 말고 부작용이 없는 다른 또 선택지가 있는 경우였다면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을 보고 우리가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그래요. 없죠. 저도 그 정확하게 횟수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 8년 전에 네. 그 자이로릭이라고 왜 우리 통풍 있잖아요. 통풍. 네. 통풍 치료제가 있는데 네. 이제 통풍 환자한테 그 자이로릭을 처방을 해줬어요. 네. 근데 이제 뭐 지방에 살고 계셨던 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몇 달치를 처방을 해준 거죠. 근데 이걸 먹으면 이게 부작용이 뭐냐면 마치 화상을 입은 것처럼 피부가 다 벗겨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또 있더라고요. 꽤 좋은. 근데 이제 거기에 전조 증상들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 속이 답답하고 뭐 좀 뭐 어지럽고 뭐 이제 좀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부작용이 오기 전에. 네, 그런 부작용을 아예 설명을 안 해준 거죠. 그러니까 이분이 환자가 굉장히 좀 똑똑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소송을 건 거죠. 자기가 그런 증상들이 좀 전조 증상들이 있으면 병원에 와봐라 라고 했으면은 분명히 왔을 텐데 그런 얘기조차도 없고 아무 말이 없어가지고 자기는 몰랐다. 다른 병이 뭐 감기 들린 줄 알고 뭐 독감 들린 줄 알고 그럴 수도 있네. 그거 이상한 병원들만 왔다리 갔다리 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게 진짜로 그 나타났을 때 전신에 완전히 허물이 다 벗겨지고 아이고. 너무 큰 고통을 아이고. 받았다. 이런 케이스에서 법원이 뭐라고 했냐면 그렇게 그런 문제점이 약간 보이기 시작하면 병원에 한번 연락을 해보세요라는 말 자체들을 안 했다. 교육을 하진 의사가. 않았다. 환자의 복용에 관련돼서 그래서 배상 책임을 물었던 케이스 기억이 나네요. 예. 그러니까 이 뭐 부작용에 대한 설명 내지는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하고 정교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딱 이거예요. 좀 대강의 그런 아주 악화되는 부작용이 발생되기 전에 어떤 전조 증상들이 있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병원에 반드시 꼭 다시 오세요. 오셔가지고 저도 가끔 병원 가보면 뭐 이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게 생기면 바로 오세요 병원에 그런 얘기들 해주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로만 해줘도. 설명을 해줘도 되지 않을까 싶으네요. 근데 이 사안은 다이어트 목적 약이었다는 것에서 이게 진정 다이어트 약인지 부진정 다이어트 약인지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급성 폐쇄각 녹내장이라는 거예요. 네. 이게 급성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빨리 뭐. 예, 손 바로 손 쓸 수도 없는 상황 아니었나 싶은데 이게 이제 서로 안과적인 측면하고 내과적인 측면 이 두 가지가 전부 다 좀 고루 봐줘야 되는 사안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단순하게 뭐 법에 명시돼 네. 있다 안 됐다 이렇게 네. 판단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 네, 이렇게.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네. 하여튼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고 네. 아무리 규정을 정교하게 잘 만든다고 그렇죠, 예. 해도 이걸 다 대처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 수는 없어요. 네. 그래요. 아쉬운 거는 그럴 것 의사협회의 반응은 좀 대응이 아쉽습니다. 조금 아쉽다. 이게 뭐 우리한테는 복약지도 의무가 없다라는 식으로 발표한 거는 이건 문제가 있어요. 이 제가 약간 좀 이제 감정적인 예, 얘기인 다이어트 것 같아요. 약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게 뭐냐면은 그 다이어트만을 목적으로 하는 약을 하는 거는 뭐 그렇게 이제 검증이 됐으니까 문제가 아닌데 우연한 기회에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서 먹어봤더니 이제 살이 계속 빠지더라. 처방하는 게 아. 중에 향정신성 의약품들이 그 있어요. 있다고 있죠. 예. 그러면은 살은 빠지는데 거기에 의존성이 생기는 거죠. 뭐 이렇게 좀 우울증이 생긴다거나 뭐 이런 아니 이 건가요? 약에 대한 의존성이 생기는 거예요. 중독. 예, 중독. 아. 어, 그거는 예. 그건 안 되는 그래서 거잖아요. 이게 비만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뭐 그렇게 일부러 그렇게 하시지는 않겠지만은 그렇죠. 환자 관리를 굉장히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중독 관리를 네, 네.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 다이어트. 다이어트는요 안 먹어야 돼요. 결국에 다이어트 안 먹고 많이 움직여야 저희 돼요. 와이프한테도 꼭 해주고 싶은 네, 말이에요. 안 먹고 네. 결국 방법이 없어요 그거는. 뭐 다이어트 전문적으로 저 비만 치료하시는 분들이 들으면 싫어하시겠지만 네. 사실이죠. 안 먹고 움직여라. 안 먹고 덜 먹고 많이 움직이는 거 이상의 다이어트 비법은 없다. 없죠. 그러니까. 김변이 저렇게 훌륭한 몸매를 유지하는 거 엄청나게 많은 운동을 하거든요. 자전거 많이 타시고. 제가 이렇게 마른 몸매를 유지하는 거, 전 이제 훌륭하지 않지만 마른 먹고. 몸매를 유지하는 건 제가 봐도 먹는 양이 적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네. 운동은 안 하지만. 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 여기서 급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뭐 이거
하여간 뭐 바쁘대요, 박쌤이. 뭐. 네. 아니에요. 네. 네. 저희가 추석 연휴라서 뉴스가 좀 적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자, 오늘 히포크라테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히구라 청취 소감은 페이스북 청년의사 라디오, 팟빵, 아이튠스 댓글이나 이메일 라디오 _doc.co.kr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6개예요. 1666-1895로 문자 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까지 PD 곽성순, 작가 김인영이었습니다. 들리는 신문 히포크라테스 2015년 10월 2일 방송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